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런 이유로 멸시를 받고 버려진다면 그 얼마나 서럽고, 그런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 한은 또 얼마나 클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외할머니 댁은 나가노현 깊은 산속 신슈 신마치라는 곳에서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무렵이었을까? 그해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과 논밖에 없고 민가도 드문드문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마을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가게도 그냥 가까운 구멍가게가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런 곳? 그런 곳.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깡촌이었던 거죠. 그래도 유일하게 위안이 된 건 이웃집의 야마다라고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놀러와 있었다는 거였는데, 그 나이 때에는 신기하게도 금방 친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랑 야마다는 붙어 다녔다는 거. 뭐 논다고 해도 그런 촌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험놀이, 탐험 정도밖에는 없었고요. 그때 외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머물 예정으로 갔었는데요. 그곳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3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저랑 야마다는 그 시간에 한참 놀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뒷산에 가기로 하고 갔었는데, 처음엔 넓고 괜찮은 길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산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그런 좁은 길로 바뀌더라고요. 어? 저게 뭐지? 야마다가 쳐다보는 쪽을 보니까 거기에 작은 비석 같은 게 서 있었어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 도소신 같은 느낌의 높이가 50cm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꽤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듯 거기에는 이끼가 엄청나게 끼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앞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서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랑 그 손을 이용해가지고 이끼랑 그 비석에 붙은 흙을 걷어냈는데요. 그게 평소 보던 도소신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야마다도 그렇고 그때까지 봐온 도소신이라는 거, 남녀 2명이 사이좋게 가까이 붙어있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4명이 선체로 서로 얽혀 있었고 표정들이 죄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더라고요. 주위도 점점 어두워지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이거 불길하다고 그러면서 야마다 손을 잡았는데, 그때 야마다가 비석 아래에 있던 그 무언가를 발견했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그 땅 위로 드러난 부분이 가로 세로로 4cm 정도, 그 정도 크기의 나무 상자였는데, 그렇게 반 정도는 땅 위에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땅에 묻혀 있고, 전 그게 영 불길해서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야마다가 잽싸게 나무 상자를 파내더라고요. 상자는 땅에 박혀있던 그 부분이 썩어서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겉에는 헝겊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른 흔적이 있고, 거기엔 먹물처럼 보이는 걸로 어려운 한자가 가득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마다가 뭔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마다 말대로 그 상자 부서진 부분, 그 부분으로 빼꼼하니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야마다는 바로 그걸 빼냈고, 그건 벨벳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재질로 만든 것 같았는데요. 검고 반질반질한 매듭 같은 것으로 묶인 완장처럼 보였어요. 직경은 한 10cm 정도? 원형이었고 5개 동그란 돌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에도 어려운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건 상자랑은 다르게 말이죠,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반질반질 광택이 살아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면서도 동시에 아름답다는 느낌도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야마다는 자기가 먼저 찾았으니까 자기 거라면서 그 완장을 팔에 차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지 말라고, 불길하다고 진짜 울며 불며 최선을 다해서 말렸는데, 야마다는 결국 그걸 팔에 차버렸다는.
그렇게 야마다가 완장을 팔에 찬 그 순간 기분 나쁜 남자와 여자 웃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듯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저랑 야마다는 잠깐 넋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가 이미 어두컴컴해져 있더라고요. 저랑 야마다는 겁이 나서는 그 길로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서로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온 전 완전 넉다운 돼서는 그냥 쓰러지다시피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밤 10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런 늦은 시간에 누구냐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뒤 반주로 붉어져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제게 달려와서는 진짜 심각하고 화난 표정으로 너 오늘 어디 갔었냐고, 뒷산에 갔었냐고, 산에 들어갔었냐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전 그게 뭔가 큰 잘못을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모습과 목소리에 겁이 나서 떨면서 집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표정은 좀 전보다 더 굳어버리는, 같이 있던 아버지랑 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그때 제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그거 미신 아니었냐고. 그 뒤 저희 식구 모두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급하게 야마다 집으로 갔는데요. 야마다 집 현관문을 여니까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시큼한 냄새 같은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쪽으로 크게 울며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신 차리라고 막 울면서 소리치는 야마다 아버지 목소리.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은 뒤에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랑 저희 가족들도 그 뒤를 따라갔고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그 불쾌한 냄새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거실에는 야마다가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야마다의 부모님이 울면서 있었고 야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야마다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는데 그때 반쯤 벌린 입으로 하얀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야마다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울면서 야마다의 오른팔에서 뭔가를 벗겨내려고 하는 모습. 그거 야마다가 산에서 팔에 찬 바로 그 완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처음 봤을 때랑은 상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아름답게 보이던 매듭이 모두 풀린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풀린 실 한 올 한 올이 야마다의 팔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마다의 팔은 완장에서부터 손까지 검게 변해 있었는데 그렇게 야마다의 팔을 찌르고 있는 검은 실들은 말이죠. 마치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야마다 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피상이구나.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발피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뒤에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야마다의 검게 변한 팔은 좀 전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마치 피부 바로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 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왔는데 할아버지 손에는 사시미용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야마다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이놈 팔은 못 쓴다고, 아직 머리까지는 안 갔다고 그런 말을 하셨고요. 야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 칼로 야마다 팔을 내리치고 야마다 부모님은 물론 저나 저희 부모님도 그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도 야마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정말 그때 그 광경을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건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절단된 야마다의 팔,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그렇게 잘린 팔에서 피 한 방울조차 흐르지 않더라고요. 대신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이 그 잘린 팔에서 흘러나왔어요. 잘린 팔 안에 있던 그 검은 것들도 그 뒤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말이죠. 잠시 시간이 지나서 근처 절에서 스님이 오셨고 스님은 야마다를 침실로 옮긴 뒤에 밤새도록 불경을 읽더라고요. 야마다에게 불경을 읽어주기 전에 저를 위해서도 불경을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는 할아버지 댁에 돌아갔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보냈고 다음날 야마다는 아침 일찍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큰 병원으로 간다고.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팔은 이미 못 쓰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머리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전날 할아버지가 말한 그 발피상, 그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단 발피상이라고 쓰고 카니모라고 읽는다는 거, 그리고 그 도소시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걸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때 그 일을 인터넷에 투고하게 됐고, 다시 한번 진상이 궁금해져서 지난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왔는데요.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다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문헌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할머니의 말씀도 듣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알아낸 사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피상은 주술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계통,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주술. 옛날 아직 각 마을이 다른 마을과 소통 없이 살아가던 시절, 그때는 주로 마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흔히들 이 피가 진해진다라고 하듯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았고요.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그런 아이들은 흉한 아이라고 불리면서 자연스럽게 꺼리게 됐는데, 그리고 그 흉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흉한 어미라고 불렀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나 흉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분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흉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흉한 모자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는데, 게다가 그 살해 방식이라는 것이 흉한 어미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 흉한 어미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죽은 흉한 어미는 죽은 뒤에도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피상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발피상, 그건 머리카락 발, 씌울 피, 이를 상자를 써서 발피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이 맺힌 머리카락을 사용한 주술로 좋지 않은 일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의미죠. 흉한 어미의 머리카락 다발과 흉한 아이의 뼈로 만든 구슬을 이용한 흉악한 주술이었다는 게 발피상에 대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 마을 땅에 묻어서 그 재앙을 다른 마을에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것까지. 그날 저랑 야마다가 발견한 거는 완장 형태였지만 목걸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저주라는 게 반드시 보복이 따르더라는 거죠. 그 보복이라는 게 마을에 다른 마을에 발피상이 묻혔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파낸 뒤에 그걸 묻은 마을로 가져가서 다시 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재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소신인 아쿠였고요. 아쿠는 원래 가쿠라고 불렀는데 비석에 사랑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고통을 대신받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마을에 다시 재앙이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 몰래 묻은 발피상이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온 걸 알면 그 위에 아쿠를 세워서 봉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랑 야마다가 올랐던 그 뒷산은 이웃마을과 이어진 길이 있는 곳이고, 그날 야마다가 만진 건 이웃마을에서 다시 묻은 발피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 뒤에 야마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드는 생각이, 세월이 흐르면서 발피상이라는 풍습은 없어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발피상의 효력은 아직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큰 병으로 간 야마다는 스님의 독경 때문인지 야마다 팔 속에 꿈틀거리던 머리카락은 하늘도 남아있지 않았고, 잘린 팔은 안이 텅 빈 피부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마다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평생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의사가 말하길 야마다의 뇌에는 말이죠, 자잘한 머리카락 굵기로 무수히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발피상이라는 저주, 전 그 저주가 소름 돋고 무섭다는 생각보다 장애를 가졌다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아이와 아이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차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다면, 그런데 그때 따뜻한 손길을 누군가 내민다면, 네,
그런 바램으로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삶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사람의 한이 깊으면 정말 저주가 통할까요?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선 원통함의 저주를 걸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 대신 영혼은 소멸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정도 원한을 살 일은 뭐가 있고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감수하고 풀어야 할 원한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별로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은 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이건 제 절친인 사토시 어머니가 젊은 시절 경험한 실화입니다. 사토시 어머니와 사토시 어머니 오빠, 사토시에겐 외삼촌이죠. 사토시 외삼촌은 작은 시골 마을에 개업을 한 개인 병원 의사였고요. 사토시 어머니는 간호사라 오빠인 사토시 외삼촌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거기 마을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안의 병원은 외삼촌 병원이 유일했다는데요. 다른 병원을 가려면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좋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의사인 외삼촌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부병 환자부터 임산부까지 구분 없이 진료를 했다고 하고요. 아래부터 편의상 사토시 외삼촌은 의사, 사토시 어머니는 간호사라고 할게요. 의사는 심성도 착하고 무력도 없어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절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무상으로 진료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가을에 추수하면 쌀을 좀 나눠줘라던가 아니면 돼지 잡으면 나도 맛 좀 보여줘 하면서 돌려보내는 식으로. 의사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워졌고요. 한 번은 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도 말이죠, 소방대보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빨리 달려와서 그 덕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작은 화재로 마무리한 적도 있었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여자아이를 업은 아이 아빠가 거의 반 미친 상태로 병원에 왔다고 해요. 의사는 한눈에 이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역시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딸의 유해를 안고 통곡하는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는 어쩔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 너무 슬픈 분위기 속에서 그 다친 사유를 물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도 간호사도 그 부녀와는 아는 사이였는데요. 아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받아낸 게 다름 아닌 그 마을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였으니까요. 간호사는 울며 소리치는 부친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항상 손을 잡고 다니던 그 부녀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 부녀는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기피하던 천민부락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녀한테는 개귀신이 붙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특히 그 부녀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통곡하고 있던 아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선생님 나 절대 용서 못한다고 모두 죽여버릴 거라면서 그렇게 소리치더니 딸의 사체를 남겨둔 채로 의원을 뛰쳐나갔는데, 그때까지 그 아이가 단순히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의사는 그제야 이게 평범한 사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곧장 뒤를 쫓아서 나갔는데, 그새 아이 아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진짜 필사적으로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 아빠 집까지 찾아갔었는데 집에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하지만 경찰도 말이죠, 설령 아이 아빠가 누군가를 죽이러 간 게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를 죽이러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을 방도가 없고,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왔을 때 아주 희미하지만 아이에게는 맥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아이가 아이 아빠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의식이 남아있어서 그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인을 알고 있는 것은 아이 아버지뿐인 거죠. 경찰, 의사, 간호사, 학교 교사들이 나눠서 마을에 있는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녔다는데요. 집들을 방문해선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짚히는 게 없냐면서 말이죠. 그러나 대답은 마을 사람들 모두 모른다였다는 거죠. 아이 장례는 의사가 비용을 대서 치러졌고,
이후엔 아이 엄마가 잠들어 있는 묘지에 같이 장례 중에 아이의 부친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이 아빠는 그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후에 감기가 악화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는 그때 딱 한 번 아이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요. 아내가 병으로 아파하면서 누워있는 걸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이 아빠는 의사한테 맞으면서 출산할 때도, 딸이 갑자기 열이 났을 때도, 그 어느 때도 병원에 와서 치료비를 못 냈기 때문에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면서 통곡을 했다는데, 의사는 그런 아이 아빠한테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리곤 의사도 간호사도 아이 아빠도 그때 아이의 엄마가 죽었을 때 눈물이 마를 때까지 서로 안고 같이 울었고 말이죠. 그리고 죽어서 엄마 곁에 묻힌 아이 엄마가 죽었을 때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도 잠에서 깨어나서 같이 울고, 간호사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개귀신이 씌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냥 가난할 뿐 좋은 사람들이지 않냐고. 그 뒤 마을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실종된 죽은 아이 아버지의 일도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8살 된 장남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갔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그 남자아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의사랑 간호사는 그때 그 아이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사후 경직도 아니고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는. 의사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바로 아이 옷을 벗겼는데 아이 몸은 이미 수분이 없고 비쩍 마른 상태. 아무리 봐도 금방 죽은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상태를 본 의사는 아이 몸을 뒤집었는데 그때 그 아이의 등을 보고 그곳에 있던 전원이 얼어붙어 버린, 아이 등엔 보라색 멍울이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그 누구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그건 분명 문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죽은 여자 아이의 이름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따금씩 포효라고 할 정도로 큰 통곡 소리가 들렸는데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안방에서 통곡을 하는 그 소리라고 하더라는 거죠. 의사랑 간호사는 그 뒤 아이를 조심히 살펴보는데 그때 아이 아빠와 아이 엄마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만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앉은 자세 그대로 옆으로. 동시에 의사와 간호사도 이상한 기운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 등 뒤에서 말이죠, 무언가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검은 연기와 같은, 아니 연기보다 더 질감이 있는, 아이 등에서 검은 솜사탕 같은 느낌의 그 뭔가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등에서 빠져나오더니 천천히 떠올라서 간호사 눈앞에서 멈췄다는데요. 그때부터 간호사는 고막이 찢겨버린 것 같이 주변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러는 의사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말하는 입 모양만 보이더라는 거죠. 검은 솜사탕 같이 보였던 그건 깊은 암흑과 같은 느낌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지면서 점차 선명하게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건 분명 간호사를 쳐다보는 붉고 붉은 2개의 눈동자였다고 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떠있는 붉은 2개의 눈동자. 그런데 그건 이상한 기분만 좀 들 뿐 위협적이거나 무섭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그 감정은 급격하게 격렬해졌고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이가 죽은 방, 그 옆방에 누워있고 그런 간호사를 의사인 오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때 간호사인 사토시 어머니는 말이죠, 사토시 어머니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서 오빠에게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뭔가의 감정이 동화된 듯 엄청나게 울부짖고 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죽은 아이의 아빠는 그 후 바로 의식은 회복됐지만 미쳐버렸다네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요. 죽은 아이에게는 6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급사. 그 다음 날에는 아이 엄마가 목을 메고, 그래서 아이가 죽고 10일도 지나지 않은 사이 그 집에는 아이 할머니밖에 남지 않게 됐고요. 의사는 집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가 맘에 걸려서 이따금 살피러 갔다는데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담담하게
내가 죽으면 누가 성묘하러 오나 라고 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실려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약 3개월 후 마을 가운데를 지나며 흐르는 강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머니는 의사 앞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본 의사인 사토시 외삼촌과 간호사인 사토시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토시 어머니가 그 유서를 갖게 됐고요. 아래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으로 찍은 사토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유서 내용인데 느낌 전달을 위해서 써진 내용 그대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번에 큰 폐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여러 좋은 말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저 세상으로 가서 그 아이의 가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 엎드려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것은 저이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와 우리 손자는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산에 갈 때도 냇가에서 놀 때도 항상 둘은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을 내 아들은 항상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런 곳과 놀까. 아들은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불악, 부녀 가족에 대해 나쁘게 얘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 불악 아이들과 놀지 마 라며 지금에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 아들에게 그렇게 계속 말해온 것은 다름 아닌 저였던 것입니다. 실은 그 아이가 죽던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딸 못 보셨습니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자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하나짱 못 봤어? 그 직후 내가 접한 충격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짱이라면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렸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잠이 덜 깼어? 다른 대답을 바라며 재차 물어본 내게 손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짱 요물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아빠가 말했어.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꿈이기를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다리로 달려갔겠지요. 손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악마로 만든 것입니다. 곧장 경찰에 출두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손자를 살인범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감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짱의 죽음을 알리고 짚히는 게 없냐고 물으러 오셨지요. 그때 하나짱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며 의원을 뛰쳐나갔는지도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내 목숨을 던질 각오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게다가 손자들을 천정 뒤에 숨기고 저 혼자 하나짱의 아버지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것을 지시했을 때 무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필요 없어. 거꾸로 내가 때려 죽이면 되지.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짱의 부친과 저희 아들 어느 쪽이 축생일까요? 저는 아들의 뺨을 처음으로 후려쳤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제게는 아들을 나무랄 자격 같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한심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하나짱의 아버지를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와 만나면 죄를 빌어야 한다. 그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한밤중 역시나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도구 같은 것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시칼을 내 목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내 모습 같은 것은 아무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방안을 살피듯 어슬렁거리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며 제 목숨 하나 바친다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리 만무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 또한 귀신이라도 욕이라도 되어 복수하려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손자보다도 하나짱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눈물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짱 부친의 사체가 산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짱 부친은 큰 나무 밑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위와 장을 조사해본 결과 사인은 아마도 아사인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짱 부친이 발견된 큰 나무 밑에는 말이죠.
처음엔 그게 사진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된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건 죽은 할머니의 가족 사진이었고 그 사진 위엔 수많은 못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람 말이라는 거, 원한을 살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여러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힘을 가진 게 말인 것 같은데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둘 중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반대로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중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빙의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군 시절 바로 눈앞에서 믿지 못할 상황을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직접 본 군의관도 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었고요. 눈이 엄청 내리는 겨울밤이었는데, 영화에서처럼 여러 목소리로 말한 건 아닌데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엔 굉장히 저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음으로 고함을 지르듯이 크게 말하더라고요. 자긴 누구였으며 누구였으며 여럿의 이름을 대면서 아주 여럿이 자기 몸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잡아도 그 잡은 사람들을 매달고 계단을 뛰듯이 올라가고, 군의관이 그때 마약성 그 주사를 놨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 대 더 놨는데 그런데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리 잘린 사람도 그냥 잠들 정도로 안정이 돼야 한다고요. 어쨌든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게 빙의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설명 불가능하다고 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살던 마을은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작지만 마을 앞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저기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엔 요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상한 사연이나 기묘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꽤 왔었고요. 그리고 마을엔 그런 이상한 이야기와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집이 한 곳 있었는데요. 그 집이 제 중마고인 사토시 집이었고요. 그 이상한 이야기라는 게, 사토시 본가는 그 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오는 명문가 집안이었는데 말이죠. 그 집안 장소는 17세 생일날 바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토시 집안 장손이 17세가 됐을 때 죽는 이유가 좀 믿기 어려웠는데, 그 마을엔 해신이라는 전설적 존재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다 귀신 정도?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해신이랑 사토시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말이죠. 해신이 죽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토시 집안의 그 장손의 영혼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저도 사토시도 사실 그런 것들 모두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토시가 17세 생일이 된 날 진짜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전 아마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토시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사토시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사토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토시가 17살이 된 그 생일이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집안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사토시를 만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들어가서 방에서 만나는 거니까 사토시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토시 어머니가 힘이 없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그 집안 사람들 진짜 그런 하찮은 이야기 진짜 믿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마을 어른들 사이에선 그 소문이 진지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토시 방 앞까지 걸어갔더니 방 앞에는 사토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숨막히는 분위기. 다른 땐 늘 웃음이 가득한 얼굴에 가득한 분들이셨는데 그땐 얼굴에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 좀 위축이 돼서는 두 분께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사토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걱정한 거랑은 다르게 사토시는 긴장한 모습 1도 없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더니 답답한 차에 잘 왔다고 웃으면서 반갑게 우린 인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얼마간 이런저런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나누다 갑자기 사토시가 야마다 오늘 나 진짜로 죽으면 어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바로 뭐라고 대답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절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 싫기도 했고요. 그래서 죽게 되면 내가 잘 보내줄게 하면서 농담 섞어 말을 했는데요. 사토시 말에 의하면 말이죠. 사토시 아버지도 사토시 할아버지도 장남인데 17살 생일 때 지금처럼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모두 그 17살 되던 그 생일날 그날 일은 까맣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 그날 하룻밤은 이제 사토시랑 같이 보내기로 하고 사토시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혼자서 밤에 먹을 그 먹거리들을 사러 편의점에 갔었는데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니까 어쩐지 좀 사토시 방 앞쪽이 부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 뒤에 서서 그 어깨 너머로 보고 들으니까 그때 사토시 방에 어떤 덕망 높은 스님이 와서 마귀를 막는 결계라면서 그 방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사토시는 온몸에 이제 술과 재를 뒤집어 쓴 그런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토시가 몸을 씻고 온 뒤에 그 집 어른들이 이제 저랑 사토시한테 부적을 빼곡히 붙여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뭐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토시랑 전 무법자라는 DVD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동네 아저씨들이 그 방 앞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나도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밤 11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속이 좀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니까 방문이 열려 있고 그때 방문 앞에서 아저씨 둘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둘 모두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설마 하면서 급하게 방 안을 살펴봤는데 사토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 깨우고 바로 사토시 집안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사토시가 없어졌다고 알리고 바로 제 오토바이를 끌고 곧장 바다 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그 나 있는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 사토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모래사장 위에 사토시가 멍하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곧장 휴대폰으로 사토시 집에 연락을 하면서 바로 사토시에게 달려갔고요. 그리고 사토시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어깨를 잡았는데 그때 절 뿌리치는 힘이 엄청났어요. 평소 사토시의 힘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사토시가 바로 뒤돌아서 절 쳐다봤는데 그때 사토시 눈은 뒤집혀서 전체가 하얗고 그리고 입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토시 양 겨드랑이에 제 팔을 껴서 잡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토시는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이 느려지는 것도 없이 전 그렇게 사토시 등에 매달려서 바다 쪽으로 질질 끌려갔고요. 그때 사토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없이 그 잡았던 팔을 풀고 뒤통수를 힘껏 때렸거든요. 한 4차례? 5차례?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도 제 주먹만 부어올 뿐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면서 그때 제발 멈추라고 그러면서 다시 사토시를 잡았고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도착해서 바로 10명 이상의 사토시를 잡아당겼는데요. 그렇게 잡아당겼지만 그때도 달라지는 거 없이 모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그 사토시를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닷물이 가슴에 닿을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언제 왔는지 우리 뒤에 그 낮에 봤던 덕망이 높다는 스님이 나타났고요. 그 스님은 뒤에서 경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제야 사토시 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싶더니
바닷물 속으로 쓰러지면서 잠겨들더라고요. 저랑 아저씨들은 서둘러서 그런 사토시를 건져냈는데요. 그래서 해변에 눕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오시더니 사토시 이마에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참 동안 계속되었는데 독경을 마치고 스님이 사토시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 하고 짧고 굵게 그렇게 기합을 넣으니까 사토시가 눈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고 일어난 사토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왜 바다에 나와 있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왜 있는지, 왜 모두 젖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 마을에선 한동안 사토시 얘기로 술렁였지만 곧 소문은 잦아들었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토시는 지금 북해도에서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던 내용이고요. 그 덕에 그때 그 스님, 덕망이 높다던 그 스님은 큰 돈을 벌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토시 친구까지 11, 그렇게 사람들을 매달고 모래사장 위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거 저도 제가 군 시절에 그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웃기지마 했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